시간이 되었으므로 교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한림 지식 공유 세미나는 김석원 연구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석원 연구교수님 지난달 4월 1일에 AI 융합연구원의 연구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김석원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을 하셨고요. 이후 카이스트에서 석사, 박사 전산학으로 학위를 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인공지능연구원의 연구실장도 하셨고, 에디토 또 이몰로지 연구소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로 또 근무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AI로 바꾸는 고등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AI 융합연구원에서 AI 에듀테크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석원입니다. 원래 오늘 주제가 AI 에듀테크 센터를 소개하는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안내를 받으니까 이게 유튜브로 전송이 되더라고요, 일반에게. 그래서 조금 제목을 일반적인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AI로 바꾸는 고등교육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좀 전체적으로 AI라는 말이 너무 퍼지면서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 앞부분에서 AI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얘기되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광받고 있는 그 AI라는 거는 2012년에 이제 딱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연구가 시작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딱 퍼진 거죠. 저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힌튼 교수, 토론토 대학의 힌튼 교수 팀이 우승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갖게 됐죠. 저 챌린지가 한 2가지 정도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저런 거를 맞히는 겁니다. 한 가지 분야가.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고 저게 뭔지 맞히는 거. 근데 저게 이제 레오파드라고 맞췄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제규어다. 2등이 제규어, 치타, 스노우 레오파드 이래갖고 나머지 후보도 굉장히 그럴듯하게 맞췄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분야는 저런 그림을 주고 저기에 오브젝트가 있는 위치까지 같이 찾아내는, 누군지 뭔지 알아맞히고 위치까지 찾아내는 그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1등을 했죠. 1등도 그냥 1등을 한 게 아니라 2등이랑 격차가 굉장히 큰 격차로 1등을 한 겁니다. 그게 2012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은 뭔가 이렇게 이게 뭔가 변화가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제 이게 이후의 추이입니다. 2012년에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힌튼 교수 팀의 결과가 딥러닝을 사용한 그러니까 2가지 참가자죠. 근데 2013년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팀들이 딥러닝을 이용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 파란색 그냥 트레디셔널한 방법으로 하는 팀들이 나왔는데 바닥을 깔아줬죠. 그래갖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는 저 챌린지에서는 전부 딥러닝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최신 현대판 AI를 사용을 해서 참가를 했고 점점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다른 식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꾸로 2012년에 챌린지가 12월에 공개가 됐거든요, 결과가. 근데 그 다음에 참가하는 팀들이 이렇게 많이 딥러닝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AI가 이렇게 발전도 했지만 이렇게 급속하게 보급된 이유는 오픈소스. 그러니까 저 힌튼 교수 팀이 자기네가 만든 코드를 공개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데이터 이미지넷이 공개돼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연구자 등의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돌려보니까 진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논문도 아카이브에 올렸고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라는 문화가 이 급속도로 확산하는데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페이스북에서 보여준 이 디텍트론이라는, 그러니까 공개한 디텍트론이라는 모델의 현재 뭐 한 5년 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에서 오브젝트를 저렇게 찾아내고 누군지 아이덴티파이하고 클래시파이하고 할 수 있고요. 저거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브젝트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픽셀 레벨에서 찾아낼 수 있고요. 스켈레톤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유명한 알파고 때 일반에게 이제 확 알려지게 된 거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알파고가 2016년에 충격을 던지면서 이제는 AI로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이 됐고, 이때 유행했던 AI가 이제 지도학습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입력이 있고 정답이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은 안 본 입력에 대해서, 안 본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걔가 뭔지 맞출 수 있다,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분류나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디텍션이나 뭐 세그멘테이션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였죠. 그래서 요 당시에 유행했던 게, 저희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AI 허브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정부에서도 돈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게 이제 굉장한 붐이었죠.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없어서 우리가 못한다, 이제 기술은 있는데, 그래갖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술의 바틀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데이터셋이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회사에서 이걸 적용하려거나 학교에서 하려고 그러면 자기 문제에 맞는 저런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꽤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바로 2017년 말에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 그러니까 모델이 제안이 되는데, 이거를 학습하는 방법 중에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는 자기지도 학습이라는 방법이 또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이제 이때부터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이게 2017년 말에 나왔는데, 바로 2018년에 오픈 AI가 GPT라는 모델을 맨 처음에 선보이면서 자기지도 학습의 어떤 넥스트 워드 프리딕션이라는 학습 방법을 이제 널리 퍼뜨리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입력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데이터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도 어느 정도 학습이 된다, 이런 기술인데, 근데 이 속도를 보시면은 데이터에 대한 바틀렉이 없어지니까 이 넥스트 모델이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GPT-2가 나오고 GPT-3가 이제 2013년, 12년 요때 나왔는데, GPT-3 3.5는 굉장히 좋은,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죠? 이 챗GPT나 뭐 이런 거 쓸 때 3.5를 쓰는 분도 있고 4를 쓰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에서 챗GPT라는 서비스를 아예 오픈을 해버렸죠.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2023년 작년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 생성형 AI가 막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GPT-3, 3.5, 3.3 뭐 이때 나왔을 때 이런 엄청나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걸 해본 거죠. 프로그램도 해보고 서비스도 그러니까 GPT한테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봐, 이런 거를 하니까 만들어내고, 작곡을 해봐 그러니까 작곡 악보도 만들어내고, 야, 요 이미지 요만큼 보여주고 이 이미지 아랫부분 그려봐,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까지 그렇게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저 정도로 잘할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오픈 AI의 CEO가 이런 말을 한 거죠. 야, 너무 흥분하지 마라,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얘기를 트위터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여기서 기술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입력만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학습이 되냐 하면은 이 학습 데이터셋에 이런 문장을,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긁어온 문장을 중에 일부분,
이제 선택한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맥이 4인 경우라면은 랜덤하게 이제 일부분을 띄어내는 겁니다. 물론 문장일 필요가 없어요. 전체 텍스트, 책에서 뭐 지금은 예를 4개짜리를 들었지만 4,000개다 문맥이. 그러면은 4,000개짜리 이제 덩어리를 찾아내는 거죠. 랜덤하게 선택하는 거. 그래갖고 그 앞에 걸 입력으로 주고 그 다음에 있는 단어를 예측하는 거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학습을 시키면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GPT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GPT가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군비 경쟁으로 들어갔어요. 자연어 처리에서.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는데, 여기서 좀 뭐 얘기해 볼 만한 거는 이 GPT-3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보시면은 토큰 수가 당연히 인터넷에서 이제 점점 더 많이 모을수록 늘어나는데, 5천억 개의 토큰은 이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어보다 조금 작은 단위이긴 한데 어쨌든 단어라고 보시면은 5천억 개의 단어를 모았는데 학습할 때 다 못 썼어요. 그러니까 3천억 개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다 돌릴 수가 없어요. 학습할 때 이렇게. 그전에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 알뜰하게 쓰고 여러 번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랜덤하게 선택해서 그 중에서 그냥 그 학습을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점점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산량도 점점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구 온난화에 문제가 된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얘가 이머전트 프로퍼티가 있는 거 아닌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게 창발적 속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작은 레벨에는 없었는데 사이즈가 커지니까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는 거. 물이 움직일 때 뭐 분자 레벨에서는 웨이브가 없는데 물이 이렇게 물결을 이루고, 그거를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 계산해서 뭐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해본 겁니다. 실험을 해본 건데 구글에서 사이즈가 이 정도일 때까지는 안 늘어나다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상 커지니까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학습을 시켜서. 그래서 왼쪽은 이머전트 프로퍼티라는 게 되게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또 거꾸로입니다. 야, 이거 진짜 통계 아니야? 그래서 오른쪽 게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실험을 프린스턴 대학에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로테이션 13이라는 그 암호화 방법이 있어요. 알파벳에서 26자죠, 알파벳이. 그러니까 13자리를 돌리면은 암호화가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A면은 A에서 13번 돌린 알파벳이고 그걸로 바꾸는 거고, 그러면 로테이션 13이 왜 좋으냐면 로테이션 13을 다시 한번 적용하면 26개니까 원상복귀가 돼요. 그래서 디코딩과 인코딩이 이제 같은 함수로 할 수 있어서 되는 좋은 좀 많이 얘기되는 건데, 로테이션 13을 이 LLM한테 시켜봤더니 당연히 로테이션 13은 잘합니다. 이게 이제 애큐레시인데, 인풋을 주고 야, 이거를 디코딩 해봐 이런 거죠. 암호화된 걸 주고. 근데 재밌는 거는 로테이션 1을 해봐, 2를 해봐, 3를 해봐, 4를 해봐를 다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일 때 조금 좋아요. 그리고 2일 땐 좀 떨어지고 3일 때 좋고 나머지가 다 비슷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머전트 프로퍼티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에서 많은 거가 있으면 잘 나오는 거다. 이런 거에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 그럼 1은 왜 잘했냐? 인터넷에 저 쉬프트 사이퍼를 설명하는 이그젬플이 1이 많아요. 3는 왜 잘 됐냐? 로마 시대에 시저가 썼던 시저스 사이퍼라는 게 로테이션 3 사이퍼입니다. 그래서 문헌이 많아요. 그런 이그젬플들이. 그래서 좀 우리가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 사실은 그런 통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AI, 고등교육에서 궁극적인 AI는 뭐냐 하면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 장식을 다 띄어내고 뭐 로봇, 아바타, 뭐 이런 아름다운 그 장식을 띄어내고 나면은 학생이 AI가 전문가가 되려면 뭐부터 공부해야 되지? 그러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서 수학도 부족한 것 같으니 이거는 이 학생의 스테이터스를 알고 있는 거죠. 개인화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형대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AI는 수학인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는 선형대수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너럴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전지전능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플래닝까지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보는 거고, 뭐 몇 가지 이그젬플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단답형 응답은 검색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좀 더 문장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맥락 추적이 중요합니다. 지금 맥락 추적은 맥락이 되거든요. 대화를 하면은 앞에 걸 기억을 해서 챗GPT가 얘기해 주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좀 완벽하지가 않고, 그래서 맥락을 이해하는 AI 기능이 필요하고, 제일 지금 어려운 문제는, 잘 안 풀리는 문제는 이 플래닝입니다. 여러 가지 안 풀리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거는 잘 못 배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그젬플이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A라는 책을 읽어오라고 하셨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뭐 출입증이 없잖아요. 당신은 개인화죠. 근데 출입증이 필요하니까 출입증을 어떻게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플래닝. 이거는 데이터셋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럴듯하게 해주지만 이런 게 없으면은 잘 못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어프로치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파인한 게 역할별 AI를 만들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고등교육에서 필요한 역할별 AI가 이제 튜터가 있고 어드바이저, 조교, 교수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단계별로 적용해 보자라는 것이 이제 원래 생각입니다. 그래서 튜터는 학생을 위한 거고, 어드바이저는 학생의 학습 이외의 것을 위한 거, 조교는 교수를 도와주는 거고, 교수는 교수 역할을 좀 약간 대체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도와주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념적으로 지금 현재 기술을 가지고 AI 튜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AI 에듀텍 센터가 담당 교수님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다 줘야 돼요. 텍스트로, 그러니까 인터넷 데이터처럼 갖고 있는 자료를 다 넣으면은 그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학생이 뭔가를 질문을 하면 이 학생의 질문과 이 도메인 데이터에서 추출된 이 질문과 연관된 거를 합쳐서 라지 랭귀지 모델, 뭐 GPT라든지 뭐 그 하이퍼클로바라든지 이런 데 이제 넘겨주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거를 후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해 문구를 차단한다든지 뭐 그 잘못된 걸 없앤다든지 학교에 맞는 형식으로 대답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일들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꾸며져야 그 제대로 된 이제 그 AI 그 튜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AI 기반 교육 서비스 플랫폼은 이런 식의 대표적인 네 가지의 AI 서비스를 그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관리하는 서비스 매니저, 그다음 그 밑에 이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위에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자주 바뀌는, 그리고 좀 리얼타임으로 뭔가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고, 데이터 플랫폼은 리얼타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데이터는 리얼타임으로 줄 수 있지만 그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스태틱한, 그러니까 뭐 에듀텍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들, 그리고 거기서 쌓인 데이터들, 그 다음에 외부 LLM이나 우리가 자체 개발한 LLM, 뭐 새로 나오는 모델, 뭐 이런 것들은 뭐 매일매일 이렇게 바뀌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되면 뭐 사람들이 와서 이제 플랫폼이니까 자기 걸 올려놓고 남들이 쓰게 하고 하는 그런 마켓플레이스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쓰는 언어 모델이 여러 가지 외부의 언어 모델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할림 언어 모델을 좀 도메인 스페시픽한 걸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LLM을 섞어서 그 좀 더 대답의 퀄리티를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걸 추진하는 곳이 AI 에듀텍 센터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기술 개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연구팀이 있어서 이 뭐 정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목과 이게 인티그레이션하는 그런 걸 연구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은 결과가 나오면 이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여러 가지 대학으로 확산하고 글로벌로 확산하는 그런 확산을 담당하는 성과 확산팀, 이렇게 3개의 팀으로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AI 에듀테크 센터 방금 말씀드린 걸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대부분의 그 요소 기술은 외부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해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외부 과제를 수행하는데 그냥 돈 주고 일 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롱텀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그런 그 창구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구 인력을 좀 확충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걸 하고 그냥 그 어디 그 IDC 관리하듯이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AI 그 솔루션은 CI/CD라고 그래서 지식이 계속 들어가면서 바뀌니까 모델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 계속적으로 이 그 워크플로우가 세팅이 되고 그 MLOps라고 그래서 이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나온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서로 비교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LLM 파인 튜닝하는 그런 기술이나 오그멘테이션 기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상한 답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그 응답 개선 방법도 우리가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고요. AI를 좀 어느 정도 아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이거는 여기 와서 이제 느낀 게 AI 적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교수님들을 자주 만나요. 오늘도 그래서 오후에 또 뵙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좀 컨설팅, 초기 컨설팅 정도를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컨설팅 결과가 또 플랫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일을 해야지만 이제 좀 역량이 강화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결국은 오늘 서머리를 하자면은 이 교육 서비스 플랫폼이 잘 만들어져서 내부에서 일단 먼저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외부로 보급이 되면 정책 연구나 뭐 성과 확산 뭐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겠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공의 열쇠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